새로운 신병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마침내 폭발하여 전장에서 야만적으로 변모하다 태백산맥 자락의 강원도 산골. 김민수는 부모님과 형 김철수, 독실한 어머니 박순희, 그리고 일제강점기 참전 용사이자 고생으로 달아빠진 아버지 김갑수와 함께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다. 박순희 여사는 아들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엄격한 도덕 원칙에 따라 가족을 이끌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김민수가 12살이었을 때 그와 김철수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져 몸싸움으로 번졌다. 절망과 자기 방어의 순간에 김민수는 무거운 돌을 집어 형의 머리를 내리쳤다. 김철수는 즉시 쓰러졌고 상처에서 피가 솟아나왔다. 김민수는 몇 분 동안 자신이 친형을 죽였다고 믿었다. 김철수는 심한 뇌진탕만 입고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김민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말은 어떤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늘 네가 한 짓은 민수야.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내 핏줄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은 김민수의 남은 인생 동안 그를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15년 후 김민수는 사려 깊은 청년으로 성장하여 지역 감리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은 교인들, 특히 교회 주변의 다양한 일을 돕는 그의 솔선수범에 감사하는 노인 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다. 배달 트럭이 고속으로 승용차와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주저없이 김민수는 현장으로 달려가 재빨리 가죽 벨트를 풀어 임시 지혈대로 사용하여 남자의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맥 출혈을 막았다. 그런 다음 그는 피해자를 잔해에서 꺼내는 것을 돕고 그를 군립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였던 박현우 박사는 김민수의 빠른 판단력과 의학 지식에 감탄했다. 젊은이, 그는 말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민수는 항상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민수는 환자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젊은 간호사 이수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동정심 넘치는 태도와 전문적인 능력은 즉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와 대화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는 바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헌혈하겠다고 자원했다. 다음 날 김민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산에서 꺾어온 작은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수진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낙했다. 김민수가 여자 앞에서 몹시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데이트는 매우 잘 진행되었다. 이수진은 그가 만났던 다른 젊은 남자들과 비교하여 그의 진실함과 진정한 친절함이 신선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저녁은 김민수가 감정에 휩싸여 아무런 경고 없이 이수진에게 키스했을 때 약간 어색하게 끝났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러서며 먼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수진은 그의 진지함에 매료되어 다시 만나기로 동의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들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이수진은 자신의 의학 교과서를 김민수와 공유하며 그가 해부학, 생리학 및 기본적인 의료 절차에 대해 배우도록 도왔다. 그녀는 의학에 대한 그의 타고난 재능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의 진정한 열망에 놀랐다. 그들은 의료 사례와 치료 옵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유대감을 깊게 했다. 한편
그들의 평화로운 산골 공동체 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복무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가족에게 자신이 군에 입대했으며 일주일 안에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발표하여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소식은 부모님을 비탄에 빠뜨렸다. 박순희 여사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믿었다. 김갑수의 반응은 훨씬 더 강렬했다. 김철수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자 프랑스 참회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것과 똑같은 공포로 아들들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김철수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수는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면서 전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병으로 복무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이 결정을 이수진과 공유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궁극적으로 조국을 섬기려는 그의 열망을 지지했다. 군 복무를 떠나기 전 김민수는 조용한 저녁 산책 중에 이수진에게 청혼했다. 그는 싸워야 할 이유, 돌아갈 곳이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훈련에서 첫 휴가를 받는 동안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 떠나기 전날 밤 김민수는 아버지의 전몰 동지들의 무덤 옆 가족 묘지에 엄숙하게 서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김갑수의 목소리는 전쟁의 덧없음과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유혹했던 영광에 대한 거짓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씁쓸했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묻었다. 그는 달아빠진 묘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내 아들들도 묻고 싶지 않다. 떠나는 아침, 이수진은 앞 표지 안쪽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가죽 제본 성경을 김민수에게 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징표이자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었다. 김민수는 자신의 복무가 어디로 향하든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했다. 기초 군사훈련을 위해 육군훈련소에 도착한 김민수는 다른 11명의 신병과 함께 막사에 배정되었다. 그 중에는 강인하고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병사 박상철이 있었는데 그는 시골 억양과 겸손한 태도 때문에 즉시 김민수를 촌놈이라고 불렀다. 박상철은 칼날이 튀어나오는 접이식 칼을 휘두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다른 신병들은 불안해했다. 그들의 훈련 조교였던 최 상사는 첫날 막사문을 우레와 같은 고함으로 박차고 들어와 신병들을 흩어지게 만들면서 극적인 등장을 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박상철은 칼을 떨어뜨렸고 칼날이 부츠에 꽂혔고 다른 신병인 고병수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옷을 집어들 시간도 없었다. 최 상사는 군대 훈련 조교의 모든 고정관념을 구현했다. 시끄럽고 공격적이며 외모, 배경 또는 인지된 약점을 근거로 모든 신병의 결점을 재빨리 찾아냈다. 그러나 김민수는 상사의 과장된 연기가 거의 희극적으로 느껴졌고 이로 인해 상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다. 훈련 초기에 김민수는 산에서 자란 덕분에 체력과 야외 생존 기술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는 군사훈련의 특정 기술적 측면, 특히 장비 유지 보수 및 무기 취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짜 문제는 부대가 사격 훈련으로 진전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소총을 지불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김민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최 상사는 즉시 그를 박중령의 사무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김민수는 자신이 의무병으로 특별히 입대했으며 무기를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로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훈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중령은 김민수의 입장이 재미있으면서도 답답했다. 그는 기본적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군인은
전투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저없이 그는 김민수에게 정신 감정을 받도록 명령했고, 무기를 휴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고 주정했다. 그날 저녁 최 상사는 막사에 있는 다른 신병들에게 무기를 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김민수를 전투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민수의 종교적 신념이 경건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에 불과하다고 암시했다. 이 발표는 즉시 부대 내에 긴장을 조성했고, 일부 병사들은 김민수를 짐으로 여겼고 다른 병사들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날 밤 늦게 박상철은 김민수의 성경을 빼앗아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김민수를 도발하려고 했다. 그는 김민수가 폭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민수는 대신 침착하게 책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제발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침착한 반응은 박상철을 놀라게 했는데 그는 싸움에 말려들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군 정신과 의사 김정훈 박사와 함께 정신감정을 받았다. 인터뷰 동안 김민수는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밝혔고 정신건강 문제나 망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막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훈 박사는 김민수가 완전히 제정신이고 의학적 제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법에 따라 이는 김민수가 다른 모든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전투 의무병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박중령은 김민수를 자신의 부대에서 제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를 합법적으로 제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박중령은 최상색에 김민수의 삶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그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강요하라고 명령했다. 그 시점부터 김민수는 가장 불쾌한 임무, 즉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취사병 및 최상사가 고안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다. 최상사가 부대 전체의 주말 외출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김민수의 존재가 이 집단 처벌의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신병들의 분노는 어느 날 밤 그들 중 한 무리가 샤워실에서 김민수를 구석으로 몰아 심하게 구타했을 때 끓어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특권 상실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종교를 핑계로 전투를 피하는 비겁자라고 비난했다. 김민수는 동료 병사에게 손을 대기를 거부하며 반격하지 않고 구타를 견뎌냈다. 다음 날 아침 최 상사는 김민수의 멍든 얼굴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김민수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정은이나 제대를 요청하라고 조언했지만 김민수는 개인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거부했다. 부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김민수는 체력 훈련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공격자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의 보복이나 복수를 거부하는 태도는 실제로 다른 병사들로부터 마지못해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훈련 주기가 완료될 무렵 모든 신병은 외출 허가를 받았지만 김민수는 불복종 혐의로 체포되어 기지 영창에 수감되었다. 혐의는 계속해서 무기를 다루기를 거부하고 종교적 준수로 인해 특정 훈련 요건을 완료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김민수가 감방에 앉아 있는 동안 이수진은 그들이 결혼하기로 계획했던 작은 산골 교회에서 그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고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수진은 김민수가 설명 없이 자신을 버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감방에서 김민수를 방문하여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불명예 제대를 받아들이면 즉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수진은 결국 김민수의 상황을 알게 되어 그를 방문하기 위해 기지로 갔다. 그녀는 전투에서 기술을 사용할 의도가 없더라도 무기 훈련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타협해달라고 간청했다. 김민수는 무기를 만지는 것조차 자신의 깊은 신념을 위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들을 돕기 위해 필사적인 박순희 여사는 김갑수에게 연락하여 개입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날 밤 김갑수는 일제강점기 동안 획득한 모든 훈장과 장식이 완비된 낡은 군복을 입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육군 훈련소에 도착하여 자신의 전 지휘관과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다. 김민수의 군사 재판 심리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군사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김갑수는 준장의 공식 서한을 들고 법정에 뛰어들었다. 그 서한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며 김민수는 비전투 의무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상기시켰다. 헌법 소송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상급 당국과의 대결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 군사법원은 김민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그는 보병 부대와 함께 전투 지역에서 복무해야 하지만 전투 의무병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김민수와 이수진은 마침내 기지교회에서 작은 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김민수는 몇 주 안에 태평양 전선에 배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혼여행은 짧았다. 그들은 함께 며칠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매일 서로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1945년 초 김민수의 부대인 제82보병사단은 태평양 섬 사이판에 배치되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전쟁의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트럭에 실리는 시체, 부상당한 병사들의 후송, 그리고 끊임없는 포격 소리였다. 그들은 이전 전투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낸 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김민수는 이전 태평양 작전에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풍부한 2명의 다른 의무병과 함께 일하도록 배정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적의 전술과 정글전 조건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따른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 브리핑했다. 일본군은 의도적으로 의무병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민수는 적십자 표식을 제거하고 일반 보병과 섞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착한 지 며칠 후 부대는 병사들에게 악마의 본구리로 알려진 전략적 위치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고도로 요새화된 능선은 섬의 주요 비행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고 그 점령은 전체 작전의 성공에 필수적이었다. 이전에는 이 위치를 점령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여 공격군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격은 일본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대규모 해군 포격과 함께 새벽에 시작되었다. 폭발이 언덕을 뒤흔들면서 김민수의 부대는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경사면을 따라 진격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김민수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소음은 귀청이 찢어질 듯했고 연기는 숨 막힐 듯했으며 혼돈은 압도적이었다.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민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든 부상당한 병사에게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기관총 사격을 뚫고 부상당한 남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서 최악의 상황에서 의료를 제공했다. 여러 번 일본군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몇 야드 이내로 접근했지만 그의 부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훈련 중에 김민수를 처음 조롱했던 박상철은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맹렬한 결의로 싸웠다. 그는 사격장에서 김민수의 용기를 목격했고 젊은 의무병의 생명을 구하려는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적대감에서 전투의 도가니에서 맺어진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몇 시간 동안의 잔혹한 전투 끝에 어둠이 내렸고 미군은 밤을 위해 참호를 팠다. 최 상사는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할 것이므로 모두에게 참회 머물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민수는 여전히 전장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부상당한 병사를 찾겠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명령에 반하여 김민수는 무인지대로 들어가 부상당한 병사 몇 명을 찾아냈다. 그는 적의 사격 속에서 그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다. 마침내 자신의 참호로 돌아왔을 때 박상철은 그의 헌신에 놀라 그에게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날 밤 그들이 참회에 웅크리고 있을 때 김민수는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공유했다. 그는 형 김철수와의 사건과 그로 인해 다른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상철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부상당한 병사를 누군가의 아들, 형제 또는 남편으로 보았고 그들을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철은 차례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뒷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가난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버려졌다. 군대는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목적과 소속감을 주었고 그는 처음에는 김민수의 평화주의적 신념을 약점으로 여겼다. 이제 그는 김민수의 신념이 다른 종류의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했다. 새벽에 일본군은 미군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 대규모 방역을 시작했다. 적은 밤 동안 그들의 위치에 침투하여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 상사는 즉시 완전 철수를 명령했고 해군 함대는 병사들이 능선을 내려갈 때 엄호 사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철수하는 혼란 속에서 박상철은 적의 사격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김민수는 그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했다. 박상철은 죽어가는 동안 자신의 군번줄을 김민수의 손에 쥐어주며 내 소대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라고 속삭였다. 김민수는 친구의 죽음의 비탄에 잠겼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부대의 나머지는 안전한 곳으로 후퇴했지만 김민수는 전장에 남아있었다. 그는 뒤에 남겨진 부상당한 병사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박중령은 철수를 이끌고 능선 기슭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몇 명의 관측병만 남겨두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김민수는 홀로 전장에서 일하면서 부상당한 병사를 찾아 밧줄을 사용하여 가파른 절벽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보냈다. 일본군 순찰대가 끊임없이 생존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지치고 위험했다. 여러 번 김민수는 발각을 피하기 위해 시체 속에 숨어야 했다. 김민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박중령은 엄호를 제공하고 적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김민수의 위치도 더욱 불안해졌는데 그는 이제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활발한 전투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김민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일본군을 포함하여 병사를 계속 구출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신념에 따라 미국 군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보살핌으로 그들의 부상을 치료했다. 일부 일본군은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어느 시점에서 김민수는 일본군이 군대와 물자를 이동하는 데 사용했던 숨겨진 터널 시스템을 발견했다. 터널 중 하나에 숨어 있는 동안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부상당한 적군 병사를 만났다. 자신의 의학적 맹세에 따라 김민수는 모르핀을 투여하고 병사가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상처를 붕대로 감았다. 어둠이 내리자 김민수는 달빛 아래서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그의 손은 거친 밧줄을 다루느라 베이고 피가 흘렀고 그는 육체적인 요구로 인해 지쳐 있었다. 그는 시련을 통해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힘과 지도를 위해 기도했다. 둘째 날 새벽까지 김민수는 전장에서 60명이 넘는 병사를 구출했다. 박중령은 능선에서 부상당한 남자들이 꾸준히 내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출된 병사 중 한 명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그들이 한때 비겁자라고 일축했던 그 남자가 혼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다. 김민수는 결국 최 상사와 다른 병사를 발견했는데 둘 다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다. 최 상사는 다리에 총을 맞고 걸을 수 없었고 다른 병사는 머리 부상을 입고 거의 의식이 없었다. 김민수는 즉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준비를 했다. 그가 일하는 동안 일본군 저격수가 숨겨진 위치에서 김민수를 표적으로 삼았다. 총알이 그의 헬멧을 맞았지만 금속에 의해 빗나가 목숨을 구했다. 최 상사는 여전히 소총의 탄약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저격수의 사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 최 상사가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의 위치를 드러냈다.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저격수는 다시 사격하여 김민수를 놓쳤지만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 최 상사의 방역은 정확했고 즉각적인 위험은 제거되었다. 그런 다음 김민수는 일본군 순찰대가 생존자를 찾는 동안 부상당한 병사를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 김민수는 임시 들것을 사용하여 최 상사와 다른 병사를 능선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일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최 상사는 김민수가 대피 지점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동안 엄호 사격을 제공했다. 그들이 절벽 가장자리에 도달하자마자 박중령과 병사 한 분대가 도착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김민수는 능선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무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닥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일본군 병사들이 절벽 가장자리에 나타나 생존자들에게 사격할 준비를 했지만 박중령의 부하들은 그들이 사격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했다. 김민수는 즉시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부상과 탈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있는 다른 의무병 중 한 명이 전투 중에 사망하여 부대의 생존에 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중령은 병원에서 그를 방문하여 이전의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당신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일병, 박중령은 말했다. 당신은 내가 복무했던 어떤 병사보다 이 부대와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공훈장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김민수는 칭찬에 불편해하며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의무병이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은 토요일, 김민수의 안식일이었다. 박중령은 그에게 부대가 다시 악마의 본구리를 공격할 것이며 김민수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의 종교적 준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수는 동료 병사의 필요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관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격에 자원했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김민수가 아침 기도를 마치는 동안 부대 전체가 존중하는 태도로 기다렸다. 이번에는 미군이 증원군과 적의 위치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김민수가 발견한 터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다. 전투는 빠르게 미군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이전 전투로 약화되고 보급선에서 차단된 일본군 방어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군 지휘관은 마지막 필사적인 전술을 시도했다. 일본군 병사 한 무리가 백기를 흔들며 미군 진지에 접근했는데 항복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들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숨겨진 수류탄을 꺼내 미군 부대 사이에서 폭파하려고 시도했다. 적군 병사들은 즉시 총에 맞아 쓰러졌지만 김민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수류탄 중 하나를 빗나가게 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민수는 전투가 끝나고 능선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일했다. 들것에 실려 후송되는 동안 그는 전투 중에 성경이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다른 병사들은 후송을 중단하고 성경을 회수하여
의무대우로 계속 이동하기 전에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미군은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악마의 본구리를 점령하고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했다. 적군 지휘관은 자신의 군사규범의 전통에 따라 패배의 수치를 감수하기보다는 의례적인 자살을 택했다. 승리는 섬의 주요 목표에 대한 최종 공격의 길을 열었다. 전투가 끝난 후 김민수는 미국군과 일본군을 포함하여 전장에서 78명의 병사를 구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행동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구했고 사격장에서의 그의 용기는 부대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 그는 미국 최고의 군사 무공훈장인 무공훈장을 받은 최초의 양심적 변격 거부자가 되었다. 김민수와 이수진은 남은 여생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결국 김민수가 병원 관리자로 일하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전쟁 복무에 대한 인정을 결코 구하지 않았고 항상 진정한 영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은 그의 조용한 존엄성을 지지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의 헌신을 공유했다. 영웅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김민수는 폭력과 전쟁에 대한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 그는 군 복무가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보존하라는 부름이었다고 믿으며 평생 동안 평화주의자로 남았다. 그는 때때로 참전 용사 모임과 교회 예배에서 연설하면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믿음, 용기 및 연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악마의 본구리 전투는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의 결의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조국과 동료 인간을 섬길 수 있을지 고려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의 예는 영웅주의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도덕적 용기가 육체적 용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년 후 전쟁 중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김민수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진정한 영웅, 즉 조국과 동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김민수는 2003년 85세의 나이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산은 전장과 그 후 수십 년간의 조용한 봉사 모두에서 그가 감동시킨 수많은 삶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깊은 신념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섬기라는 부름에 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